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내년 시장은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탄탄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조금 더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전략 상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출렁이는 등산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등산길 자체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출렁인다,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2026년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수 상단 레벨은 한 4,5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 거기에 증시 활성화 정책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 방향성이 조금 평탄한 등산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기대감은 상반기에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AI 종목이나 미국의 증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고밸류 부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고밸류 부담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는 어차피 이제 한국 쪽으로도 일부의 자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의 증시 상승 여력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미국 경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지금 성장률이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월 의장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죠. 고용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용 시장 자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간으로 보셨을 때 올해 전체에서 보통 경제하는 분들이 15만에서 20만 정도의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이 나오면은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15만 이상으로 고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해 전체 고용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편중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고용을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비중이 한 13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수치인데 건설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고용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나머지 이제 서비스에서 플러스된 부분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는 131%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업 특히 뭐 교육, 헬스, 레저, 여가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저임금 업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거를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임금 상승도 느리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버텨주다가 지금 4.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고용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년도도 미국 고용은 좀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상승세도 느리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소비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는 네. 쪽이기는 한데 사실 요번에 CPI가 발표가 됐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요번 물가 같은 경우에는 10월 수치가 발표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설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떼우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을 보시고 실질 임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업종으로 편중돼 가지고 고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임금이 고용이 늘어나도 막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주택 가격이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거의 전체 월급 받는 액수의 한 30% 정도 수준. 거기에 학자금 대출이 재개되면 학자금 대출 이제 갚는 게 재개가 되면서 2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버는 돈의 50%는 주거비하고 학자금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그림에서 이제 고정비가 통신비나 아니면은 기타 고정비들이 있는데 전기료나 이런 것들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단을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 시장이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 흐름 다시 살펴보면요. 고소득층의 대체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고 뭐 신용카드도 한도까지 쓰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소비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할 때 네. 소비 심리 지수를 보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소비 심리 지수도 안 좋기는 했지만은 소비 심리 지수는 전체 소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소비 심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서는 답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들의 소비 심리로 보셨을 때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왜 소비가 버티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비를 거의 현재 소득 상위 10% 정도가 50%의 소비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고 있는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소비 심리학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소득층 쪽에서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대출 연체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 상반기 이후에 소득이 4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수준인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답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소득이 7, 8천 불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득 상위 10%의 맨 밑바닥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최상위 1%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점점 소비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된 거는 아무래도 AI 투자가 가장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리포트에서도 AI 투자는 미국 경제의 4%를 차지하지만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92%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의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92%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내년 성장 전망을 하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그러니까 투자액이라는 거하고 투자 금액의 증가율이라는 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AI 투자가 90% 이상의 성장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AI 투자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90% 이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만큼의 AI 투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AI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는 거는 0%로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설비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가 설비 투자가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면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센터장님 리포트를 복기를 해본다면 투자는 늘지만 수익성이 저조한 솔로의 역설 구간에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성장성이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올린다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고요. 솔로웨이 역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논쟁거리가 됐던 게 1987년입니다.
근데 1982년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컴퓨터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초반에 인프라 투자를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투자,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적용시키는 데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투자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자산으로 쌓인다는 개념에서 보시면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데, 문제는 이게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고 경제에서도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울퉁불퉁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실적을 한번 보고서는 가자. 그래서 실적이 우리 기대만큼 올라가면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쇼크가 났다가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올리는 구간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게 내년의 장세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6년에도 미국의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 역할을 할 수 있을지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우리가 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속도, 횟수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보통 상반기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5월에 이제 파월 임기가 종료되니까 종료 이후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준 이사나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많이 따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내년을 완전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의 회전율이라는 측면에서 내년을 좋게 보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이 유동성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돈이 많아지느냐, 다른 하나는 얼마나 그 돈이 빠르게 도느냐인데, 네. 현재는 유동성에 대한 레버리지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돈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를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국 경제는 진짜 네. 5년 만에 제가 네.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가 5년 동안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출 문제라기보다는 내수가, 아무리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그러더라도 이제 간과하시는 거는 소비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면은 올라가기가 어렵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올해 3분기 연속으로 소비 기여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 초반에 상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국 내에 투자 증가를 예고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밑단이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출렁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2%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반도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 부담은 되겠죠. 이게 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좋아진 게 장단점이 있는데, 네. 장점은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늘리면서 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감소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좋은 점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주요 수출 업종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35%, 이게 역사상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자체가 한국 전체 수출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미국의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한국 쪽에서의 전체 수출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출도 필요하지만 내수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경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지금 동결 시나리오가 더욱더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인상을 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동결 사이클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 수치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행도 굉장히 종합적인 국면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은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인데 현재의 높은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를 그렇게 빠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고환율 때문이라도 금리 인하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원달러 환율 전망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원, 1,480원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이고 있는데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정이 된다라고서는 하반기에 얘기를 했다가 틀린 입장이라 가지고 네. 근데 동일합니다. 이제 환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네. 그 나라에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그 나라의 통화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워낙에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1,350원 수준까지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0.9%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6년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현재 올라가는 구간이고 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 포지션으로 생각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 자체에 있어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제 서학개미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환율에는 중요한데 이렇게 고환율 구간이 들어섰을 때는 환율에 대한 환차익 부담 때문에 사실은 섣부르게 투자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잡히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를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환율이 급등을 한 이후에 고점을 잡아서 밑으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고점 영역의 위쪽의 여백은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라는 그 환율 자체가 연간으로 보시면은 한 100원에서 150원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밑으로 100원 이상의 룸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황차익을 노린 이 투자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 투자자분들에게 시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변동성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 주식이나 밈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대형주의 변동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하고 올해 하셨던 그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를 대형주를 가지고선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거는 내려가기는 현재 상황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관심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업종에 관심이 돌아왔을 때 단순히 코스닥을 전체를 펼치시면 안 되고 코스닥 150개 종목 안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한국 증시 변동성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강혁 에르스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